안녕하세요. 오늘 80페이지 중개 실무 및 중개 계약 할 차례죠. 앞에 있는 이 중개 실무의 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80페이지. 그 중개 실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성립부터 중개 완성, 계약 성립 시점까지를 중개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인데 가령 매도인,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있겠죠.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으면 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1번, 2번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의뢰계약, 중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거래계약 성립 시점까지를 일반적으로 중개실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후에 이행 업무, 즉 중도금 지급하는 것, 잔금 지급하는 것, 등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중개실무가 원칙적으로 아닌 것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할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되고, 계약 성립되고 나서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업공개사 책임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실무 과정을 보면 80페이지 표를 보시면 의뢰 접수를 받고 중개활동 업무 계획을 수립합니다. 접수받으면. 그리고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활동이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80페이지 표를 보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있는 내용, 그대로 들은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조사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활동, 판매활동, 마케팅, 영업활동이 있는데 이 판매활동은 현업에 나가면 가장 중요하지만 시험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못하면 혼자만 망하면 되죠. 그러나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판매활동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완성이 있는데 중개완성이란 계약 성립입니다. 우리 집을 팔아주세요 했는데 팔리는 게 중개 완성이 되겠죠. 중개 완성되면 이제 계약서 작성하고 쌍방교부하고 3년 동안 5년 동안 보존합니다. 거래계약서는 이 중개 완성, 계약 성립 시점까지가 중개 실무다. 8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동산 중개의 3요소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입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같은 건 3요소가 아니죠. 이 3요소라는 건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법조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3요소, 개업공개사, 중개의뢰인, 중개사물 이때까지 2번 출제된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하죠. 27번 시험 봐가지고 2번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극히 희박하다고요. 15년에 한 문제 나왔다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암기하는 게 좋겠죠. 81페이지 중개계약인데요. 칠판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중개계약하고 이 거래계약하고는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 거래 당사자 간에 의뢰인들 간에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거래계약을 하겠죠. 중개계약은 일반적으로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드리겠습니다 해서 주로 구두로 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거래계약은 문서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81페이지 2번에 이런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을 보면은 이게 민법 계약 총칙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민법에서 하게 됩니다.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요물 요식 계약이 아닙니다. 낙성 계약이란 민법에서 청약과 성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다고요. 구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된다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말로 하고 있죠.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 몇 평짜리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이렇게 매물대장에다가 노트에다 받아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계약서 뭐 의뢰인이 사인하고 서명 날인하고 하지 않잖아요.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물, 요식 계약이 아니라 불요식, 낙성 계약입니다. 요물, 요식 계약은 일정한 급부를 지급해야 성립하는 게 요물 계약입니다. 당사자 의사합치 이외에도. 그래서 민법에 뭐 예를 들면 계약금 계약 이런 것들은 요물 계약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계약은 그냥 계약할래 하겠습니다 하면 성립합니다. 불요식 낙성 계약이고요. 2번에 유상 쌍무계약이다. 반대는 무상 편무계약이 되겠죠. 유상계약이라는 말은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유상이라고 합니다. 무상은 공짜로 하는 게 무상이죠. 무상 증여가 있는데 이거는 유상입니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고 했는데 편무계약의 반대가 쌍무계약입니다.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쉽게 말하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즉 쌍무계약이라고 해서 이 쌍방의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뢰인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시키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개업공개사는 그렇다고 해서 팔아달라고 해서 반드시 팔아줄 의무는 없죠. 단지 팔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성관주의 의무.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도 의무라고 해서 조건부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6회 시험까지는 우리 중개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쌍무계약이 아니고. 근데 지금은 판례가 쌍무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이때까지 역시 2번 출제됐습니다. 15년에 한 번씩 나온 거는 안 중요해요. 해마다 나오는 것만 공부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용어들은 공인중개사법 용어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민사중개계약,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계약 이런 것들은 다 민법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자세한 용어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이라는 것은 1차가 합격했다는 전제하에서 원래 강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민사중개, 상사중개가 있는데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하고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민사중개가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민사중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개사들도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에 1983년도 12월 30일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소위 복덕방에서는 부동산 외에도 민사중개를 했습니다. 직업중개나 혼인중개도 옛날에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민사중개 중에서도 부동산중개만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비전형이라는 말은 이 한자는 뭐 다른 곳은 별 필요 없지만 민법에서는 한자도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전형계약이라는 것은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 비전형계약. 민법에 이름이 없다 해서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법에 이름이 있는 것을 유명계약 반대가,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 반대가 전형계약이 되겠죠.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는 전형계약이 민법 계약법 총칙에 보면 14가지 전형계약이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등이 있는데 우리 중개계약은 민법전에 법전에 없다고요. 그래서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 법전의 형태가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5번에 혼합계약, 위임계약 유사설. 딱
전형계약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도급, 현상광고 등등 여러 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해서 혼합계약. 그 다음에 위임계약하고 유사하다. 판례가 위임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임과 비슷하다. 다만 위임은 무상이 원칙인데 중개는 유상, 즉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위임하고 비슷하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계약.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 계약.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입니다. 일시적 계약, 민법에서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죠.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고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고 일시적 계약은 해제하는데 구분의 실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제, 해지 뭐 이런 거 용어 모르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이건 민법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81페이지 3번 중개계약의 유형이 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 오픈 리스팅이 있고 2번 전속 중개계약 3번 독점 4번 공동 5번 순가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자,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중개계약의 종류. 중개계약의 종류인데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일반 중개계약 또는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독점 중개가 있고요. 독점 중개. 그 다음에 공동 중개가 있나요? 공동, 단독. 그 다음에 순가, 정가, 정률 중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해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은 이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법조문에 있는 중개계약은. 자, 그런데 여러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내놓다가 보니까 이 개업공개사들은 신속하게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의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요. 사기치려고만 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래를 먼저 성사시켜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면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깎으려고만 한다고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불리하고 또 개업공개사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열심히 광고했는데 다른 개업공개사가 중개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소송에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반 중개계약이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거의 독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도록 하는 게 독점 중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개계약은 전속 중개계약이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전속하고 독점하고 차이점은 둘 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속은 지금 우리 연예인들도 매니지먼트사에 뭐 SM 엔터테인먼트에 전속돼 있다는 말 하죠.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독점하고 비슷한데 다만 차이점은 독점은 한번 독점 계약을 맺으면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속의 경우에는 독점과 같이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지만 다만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독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중개계약을 하면 독점이 되겠죠? 이건 무조건 중개보수가 확보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속중개계약이 1994년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났는데 SM엔터테인먼트도 아직 20년 안 됐거든요. 이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독점하고 달리 이모한테 팔았다, 친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위약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이. 외국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독점 중개계약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속하고 일반 중개계약하고 두 개가 명문 규정이 있는데 99.99%가 전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전속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중개. 단독중개는 단독은 혼자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양쪽을 다 소개시키면 단독중개고요. 공동중개면 두 사람 이상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는 경우를 공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독을 하게 되면 혼자서 양쪽을 소개시켰으니까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단독중개를 했다면 양쪽에 100만 원 받아가지고 200만 원이 되겠죠? 공동중개를 했다면 개업공개사가 2명이 개입됐다면 한쪽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돈을 많이 벌려면 여러분들은 단독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온다면 뭐가 답일까요? 답은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공동중개하면 중개보수를 반밖에 못 받죠? 그런데 두 건, 세 건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혼자 욕심지기고 혼자 살라다 한 건밖에 못 할 것을 공동중개하면 두 건, 세 건 하니까 한쪽만 받고라도 빨리 여러 건, 건수를 많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동중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실이 뭐 토지나 이런 거는 공동중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아파트는 많이 공동중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외국 같은 데는 거의 이 독점중개이면서 거의 공동중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와 권리 의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요 두 개는 개업공개사 숫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이면서도 공동중개일 수도 있고요. 전속이면서 단독중개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개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중개이면서 일반 중개계약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서 순가, 정가, 정률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개보수 요율표는 정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정한 퍼센트를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 토지 같은 경우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죠. 그게 정률이고요. 일정한 퍼센트고요. 정가는 한 건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억에서부터 3억짜리 한 건을 하면은 100만 원 지급한다. 뭐 4억 넘으면 15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정가잖아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순가는 뭐냐면 의뢰인이 먼저 의뢰 가격을 제시합니다. 10억만 받아주십시오. 10억을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다 개업공개사님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순가중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직접적으로 순가중개계약을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했던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10억만 받아주시고 11억 받으면 1억은 중개보수로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도 그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습니다. 주더라도. 만약에 초과해서 받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을 법적으로만 본다면.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초과해서 주면은
뭐 다른 컨설팅 수수료나 이런 거 명목으로 받으면 실제 컨설팅을 해주었다면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중개계약의 종류를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다음 중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은 순가중개계약, 입금가 10억, 소위 현업에서는 인정작업이라고 하거든요. 10억만 입금시키고 13억 받았다면 3억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이거는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가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만 위반이다. 조직화, 능률화, 네트워크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공동중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전속, 일반 중개계약 두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82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83페이지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법조문으로 본다면 51개 조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확인 설명입니다. 조사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중개수수료라고 하다가 지금 보수로 바꾼 이유가 변호사 보수라고 하죠. 변호사 수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험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공부상 조사에 의한 확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토지대장, 지적대장 이런 대장은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나타냅니다.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는데 이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죠. 그 등기부를 떼봐야만 은행에 융자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건저당 채권 채무 금액을 확인하면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있는데 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를 알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인데요. 이 지적도 임야도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지형, 축척 이런 게 나타납니다. 지적도 임야도 그림입니다. 그림. 지적도 임야도 뭐 지적법에서 당연히 공부하셨겠지만 지적도 임야도를 떼보면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돼 있고 지목이 천, 원, 차, 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는 소유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죠. 소유자는 안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등 행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더 정확한 건 행위 능력, 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지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가정법원에 가셔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발급해 오라고 하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은 지금 서울에만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상적인 거고요. 허가를 안 받은 거는 건축물 대장이 없죠. 그럼 서울 지역만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것은 결국 불법을 묵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서울만 옛날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기는 합니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 등기 사실,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공시지가 확인을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할 수 있고 환지 예정지 증명원을 통해서 환지 예정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페이지 현장조사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조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만약에 면적이 100평이다, 뭐 100제곱미터다, 평이라는 말은 원래 쓰면 안 되죠. 미터법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현실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떼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장 답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부 다 해보는 게 좋겠죠?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공부만 보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이런 건 안 나타나죠? 그런 건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현장 답사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지는 안 나타난다고요. 등기사항증명서 얼굴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뭐뭐만 보면 충분하다 이런 말 나오면 지문이 다 X입니다.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8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래서 현장 조사 확인은 공부의 미기재사항,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됐어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X죠. 공부에 나타나는 것도 그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면적이 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오랫동안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상태 등 자료 제출 요청에 의한 확인인데요. 즉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현장 답사, 의뢰인에 물어보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병행하는 것이 좋다. 자,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먼저 1번에 보면 확인해야 될 게 9가지입니다. 우리 법조문에 보면 조사 확인해야 될 게 9가지. 앞에 법령에서 했어요. 9가지 확인, 조사, 확인해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가 있었는데 법조문 순서대로 기권, 거공, 상태, 9가지가 있습니다. 법조문 순서에 있는 건데 맨 먼저 있는 게 이게 기본적 사항입니다. 1번이 기본적 사항이 뭐냐면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게 있는데 소재지라는 것은 지적법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재 플러스 지번인데 소재지는 몇 번지까지가 소재지입니다. 만약에 창동, 이게 무슨 동이죠? 창동 몇 번지, 207번지 하면 이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매매계약서 같은 걸 적을 때는 부동산의 표시를 적을 때는 몇 번지까지 적어야 됩니다. 지번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맨 밑에 매도인, 매수인, 집 주소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번거롭게 돼 있죠? 도로명 주소 적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부동산의 표시를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 적지 않아요. 소재지를 적어야 됩니다. 소재지가 리동 플러스 리동에다가 번지수까지, 시골에는 리고 도시는 동이죠. 몇 동, 무슨 동, 몇 번지까지 적는 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재지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라면 번지수까지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적어야 됩니다. 동호수. 공동주택이라면 번지까지만 적으면 안 되고 몇 동, 몇 호까지 적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동호수를 기재하여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있는데 지목은 28개가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 지목은 대장을 보고 적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재 있는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둘 다 병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밭전자죠.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아요. 확인 설명을 똑바로 하려면 나중에 손해배상 안 하려면 둘 다 적어주는 게 좋다. 면적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미터법을 써야 되고 척관법인 평이라는 걸 쓰면 안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아직도 평이라고 많이 쓰니까 1평은 3.3058제곱미터고요. 1제곱미터는 0.3025평입니다. 미터법을 쓰는 게 원칙이다. 몇 제곱미터. 그러면 여러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파트 면적을 적을 때는 아파트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을 보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33평도 보면 84.24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34평이라고 적는 게 아니고요. 미터법으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전부 미터법으로 나와 있다고요. 척관법인 평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건물의 구조, 건축연도, 경계, 지형, 지세, 건축물의 용도, 건물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에 다음 중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또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시험에 이런 게 나왔다고요. 방향, 건축 설비, 노후 정도, 방향이나 건물의 방향이나 건축 설비, 노후 정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방향은 남향인지 동향인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는 설계도서 시방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노후 정도도 현장에 가봐야만 알지 건축물 대장에 노후 정도는 안 나오죠. 건축 연도는 물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지형과 지세가 있는데 지형, 지세, 지형, 땅의 형, 지형, 지세, 땅의 기울기, 지세, 땅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지형, 땅이 생긴 모양 형태는 지형 이렇게 해서 지형, 땅이 생긴 모양 형태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땅이 생긴 모양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은. 그러나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장 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울기인 지세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2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3번 수도, 전기, 소방, 열공급, 성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 상태, 시설물의 상태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4번에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순서가 우리 법조문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데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5번 86페이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리관계. 저는 여기 법조문 순서대로 두 번째 권리라고 되어 있는 권리관계.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는 은행 융자를 얼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에 8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중개하려면 이거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 중개하려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알아야 돼요. 그럼 공법상 이용 제한은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다 이용 제한입니다. 뭐 예를 들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런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전부 이용 제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보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여러 개가 적혀 있는 게 땅값이 비싸겠어요? 아니면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없는 깨끗한 게 비쌀까요? 답은 있으면 있을수록 행위 제한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도시지역, 원칙적으로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다를 매립하면 없겠죠. 신규로 토지가 등록을 되면. 그런 경우는 가장 강력한 행위 제한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땅값은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죠. 행위 제한을 많이 하니까 땅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그 땅에서 건물,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돼요. 집을 못 짓는 땅은 땅값이 싸지고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땅값이 비싸집니다. 자, 그래서 86페이지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마 공법의 앞에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는 간략하게 보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 범위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럼 허가권자는 우리 교재에 보니까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법조문에는 15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조문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서 보니까 그 기간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을 보면 15일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다르다는 것. 자, 이게 공법에서 이건 아마 앞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걸 지금 실무에서 이걸 자세하게 다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잡단계 다 나오거든요. 이 다른 과목이. 공법에서 하셨을 테고 87페이지 맨 밑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역시 공법에 나옵니다만은 아직은 안 했겠죠. 왜냐하면 공법에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농지법이. 자, 그러면 농지법을 보면 농지란 87페이지 맨 밑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이 전답 가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모든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3년 이상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골에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골에 집터가 있는데 여기 초가집이 폐가가 돼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배추를 3년 동안 심어놨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전. 지목은 전, 밭이라고요. 지목은. 지목이 전인 경우, 이 전이죠. 밭전자. 지목이 전인 경우에 이거는 농지입니까? 농지 아닙니까? 시험에 나오면 농지입니다. 농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이 전답 과소님의 무조건 농지입니다. 근데 실제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 경작에 3년 이상 이용된 토지는 농지입니다.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3년 이상, 전이 아니고, 이게 전이면 당연히 농지고요. 전이 아니고 지목이 대인 경우를 봐야 되겠는데, 지목이 대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대지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3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농지라고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시청에서, 구청에서 모르면 빨리 농사 짓던 거 다 뽑아내버리고 바로 건물 지으면 모를 가능성이 많겠죠? 민원 제기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87페이지 맨 밑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농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이란 밭갈경자, 밭갈 사람만 밭을 소유하라.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라는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짓고 논을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처분하라고 합니다. 처분 의무기간 1년인데 88페이지 처분, 농지 처분인데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처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0%씩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우리 일반 형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내야 된다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20%씩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농지 취득자익증명입니다.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농지 취득자익증명입니다. 그럼 농사 짓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농사 짓는다 해놓고 농사 안 지으면 처분해야 되고, 처분도 안 하고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겠죠.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시구 원면장한테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88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5번에 보면 농지 소유 상한인데,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에 2번에 비농업인의 상속 및 이농인데 10,000제곱미터 이내만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인은 농업인은 농지 소유 상한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거리 제한, 통작 거리 제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부산 김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가서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 신청을 하니까 발급은 해주는데 와서 농사 지을 겁니까? 묻더라고요. 주소도 안 옮겨놓으니까. 그래서 농사 짓겠다고 해야 되죠. 농사 안 짓겠다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니까. 통작거리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가 옛날에 20km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자, 설명해야 될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취득시 부담할 조세 9가지, 기권, 거공, 상태, 환입조,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인데요. 7번이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8번이 거래 예정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네요. 거래 예정금액,
중개 우리 책에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그 다음에 9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영문 서식도 있습니다. 영문 서식. 서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의 서식, 2의 서식, 3, 4 4가지가 있는데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양재단 4개의 서식이 있고 영어로 된 서식도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책하고는 조금 순서는 다른데 쉬었다가 90페이지 외국인 토지법부터 하겠습니다. 법 조문 순서대로 하면 이게 맞습니다. 법 제20조 법 20조가 아니라 한 25조 정도 되겠네요. 법 25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9가지인데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산출 내역,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9가지를 조사 확인한 후 설명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확인 설명하는 부분이. 90페이지 외국인 토지법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확인 설명 중에서 거래 규제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토지법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